예, 독서 토론, 4주 2차 시합니다. 4주차는 하포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주차에서, 우리 안의 편견의 문제,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이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경우에 1차 시에서 1차 시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2차 시에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인종차별의 문제가 현재도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차별의 양상이 있는데, 조금 이따 또 그 뒷부분 30분에서 수업 내용 중에서 뭐가 하나 나오냐면, 그 서울의 어느 한 지역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서울은 이제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엄청난 그 대도시여서 사실 교통이 굉장히 그 정체가 심하죠. 그 나도 이제 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고속버스보다는 KTX가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만은, 또 그 내가 차를 가지고 갈 때 몸은 불편하고, 그 비용은 더 많이 들긴 하지만 또 차를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뭐 짐을 좀 옮긴다거나 하여튼 뭐, 또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쉴 수 있다거나 또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래서 예전에 차를 몰고 서울을 한 번씩 가면 도로마다 정체가 심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에 이제 차를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참으로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제 좀 멀리까지 1시간 반,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그 집 주변에 학교에 장애인 학급을 좀 만들어 달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그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소위 그 주변 학부모들을 모아서 이제 공청회 또 설명회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소위 비장애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완강하게 그 장애 학교가 들어서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가까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게 이제 그 뒷장에 좀 설명될 겁니다. 뒤에 30분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 내부에도 다양한 종류의 어떤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이 존재를 해요. 특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편견과 차별이 사실은 음, 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인가, 한국의 그 기관에서 그 보도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장애인의 90% 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집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에 이제 수용되어 있고, 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은 이제 집에서 가족이나 이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재가 장애인의 90% 이상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즉 후천적, 그 이제 태어날 때는 장애를 가지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추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이제 사람들도 예기치 않게 어느 순간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그럴까? 나는 장애를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4주차 영세 주기기를 읽고 주제를 확장하는 가운데 이제 2차 시에서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뒤쪽에서 이제 장애인 그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지금 거부당한 몸, 거부당한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가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린비에서 그린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오래전에 펴낸 책인데 2013년에 펴낸 책이고, 수전 웬델이라고 하는 여성학자, 미국의 여성학자일 겁니다. 수전 웬델이 이제 지었고, 강진영, 김은정, 황지성 이 세 분이 번역자 옮겼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앞부분 1장 누가 장애인인가, 장애를 정의하기, 이 부분을 한 20분 정도 읽어가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서론의 형식의 내용, 그런 내용을 앞부분에 지금 우리 이 사주 2차 시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분석적인 작업을 시작할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장애를 정의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제 그 장애 한국 장애학회라고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장애학회. 한국 장애학회에 문학분과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그 문학분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2년 했습니다. 별다른 일을 한 건 아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하고 관련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논문을 쓰는 그 학자가 많지 않아서 그 문학분과 부위원장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를 공부를 통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전 세계 장애 발달 추정률과 각 국가 내 장애 발생 추정률이 통계마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는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엇이 장애라는 개념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정의하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 현실 상황에서 나타나며 사회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겠죠. 장애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정부 부처와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장애의 정의에 따라 사람들이 많은 형태의 지원을 받을 법적, 실질적 자격이 있는지가 결정된다. 이런 지원에는 교육, 훈련,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이동을 위한 휠체어 또는 의사소통을 위한 컴퓨터 등 보조기기 지원이 해당된다. 우리 학교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그 수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개조 및 차량 개조, 신변 처리와 가사 업무를 위한 보조 인력 고용, 심지어 약과 붕대 같은 의약품 구입도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식료품을 사거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도 이제 이러한 그 지원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장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장애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한 장애에 대한 정의는 접근 가능한 집과 특별한 형태의 이동수단을 받기 위한 자격,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물론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장애인용 주차장 사용권을 얻기 위한 자격도 결정한다. 장애인용 주차장 사용권.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의 정의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이 가진 장애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진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중요하다. 단지 그들의 도움이나 이해를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인정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확실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몸이 소약해지는 사람을 친구들이나 가족들마다 방치하는 일이 흔하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증상을 꾸며내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꺼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장애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정상적인 척해야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듯 계속 일해야 하거나 불필요한 정신과적 치료를 견뎌내야 하는 등의 압박을 받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인을 조직하는 사람들에게도 장애를 정의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하는 집단 안에서도 새로운 보험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최근 몇 년간 이런 갈등이 더 심해졌다. 예를 들어 에이즈를 가진 사람이나 근육통성, 뇌척 수염같이 몸을 쇠약하게 하는 만성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인 집단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투쟁했다. 이들은 자신들도 장애인이고 비슷한 요구사항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유사한 형태의 모욕과 차별, 불신, 배제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한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의 자아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경험을 알게 되는 것은 모두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혼자만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정체화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회에서 심각한 낙인이 있다고 한다. 그렇죠? 장애인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인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받으면 그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이 따라오죠. 그리고 장애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낙인 찍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에게 투사되는 고정관념과 비현실적인 태도, 편견에서 오는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장애를 좀 더 고민해서 정의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우리 생각이 분명해지고 오해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떠오르는 전형적인 장애인의 모습이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손상을 입어 양쪽 다리가 마비되었지만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젊고 건강한 남성 또는 맹인이면서 교육을 통해 핸디캡을 극복하여 직업적으로 성공하였으며 젊고 건강한 여성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는 관절염, 류마티즘, 심장 및 호흡기 질환, 뇌졸중, 파킨슨병, 고혈압, 간질이 장애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은 나이 들었고 건강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장애에 대한 규정도 좀씩 다르겠죠. 유엔은 또 어떻게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가 봅시다. 장애에 대한 유엔의 정의는 널리 이용된다. 장애 운동가들과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이 정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겠죠. 하나 국제적 표준이기도 할 테니까. 유엔에서는 손상, 장애, 핸디캡을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뜻한다고 하는군요. 유엔에서. 장애, 인간에게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방법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손, 핸디캡,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 개인에게 주어진 불이익으로서 나이, 성별, 사회문화적 요인에 맞는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방해받는 것. 이렇게 유엔에서는 손상, 장애, 핸디캡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핸디캡은 장애인과 주변 환경의 관계에 따라 작용한다. 다른 시민들은 이용 가능한 사회의 다양한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문화적, 물리적, 사회적 걸림돌을 마주할 때 핸디캡이 생긴다. 따라서 핸디캡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거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유엔의 정의에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로 이 정의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언제나 장애로 인정되지는 않는 여러 상태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크론병 같은 만성 질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병은 활동을 제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장애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 장애 뒷부분에서 유엔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다시 다룰 것이다. 둘째로 핸디캡에 대한 유엔의 정의는 장애인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때 그 주된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 사회적인 이유는 기회의 부족, 접근성의 부족, 서비스의 부족, 빈곤이나 차별 등이며 실제로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유엔 정의의 두 번째 측면은 장애인 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유엔 정의에는 몇 가지 비판할 점이 있다. 이런 비판은 장애의 본질과 장애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실마리를 던져준다. 먼저 손상, 장애에 대한 정의는 구조, 기능, 인간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간주하는 듯하다. 알다시피 몇몇 보편적인 기준을 도입할 때 우리가 그런 기준에 동의할 수만 있다면 중요한 장점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신체 구조나 기능,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능력이란 모두 정상성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그 사회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정상, 표준에 대한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에, 그 그야말로 차별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편견과 차별을.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표준인가를 누가 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음. 신체 구조, 기능, 능력의 기준이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기술적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화가 덜 된 사회나 시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살아가고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할지라도 만약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 채택된다면 그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일반적으로 관심 갖지 않았던 장애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편 손상과 장애의 정의는 어떤 사회에서는 너무 상대적일 수 있다. 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면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능의 기준이 너무 낮아지게 돼요. 굶주림이 만들어내는 광범위한 장애의 문제를 덮어버릴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자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성기 절제 문제 역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다수가 그 관습을 승인하고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성기 절제를 당하는 사회에서는 클리토스나 다른 외부 생식기관을 갖고 있는 여자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성기절제는 여성이 성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줄이거나 없앨 뿐만 아니라 종종 심각한 감염, 쇼크, 출혈,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나는 여성의 정상적인 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그런 사회 기준을 다른 사회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성기절제로 인한 삶과 건강 그리고 성 자체가 사회를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제 그 아프리카 여성들,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성기절제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유엔의 정의에 쓰인 손상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대성을 부정하는 것도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엔의 정의는 능력에 대한 기준의 상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기준을 보편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안타깝게도 그건 장애의 상대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따르면 나만큼만 걸을 수 있는 케냐 여성은 여전히 걷는 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걷기 능력은 세계적으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한 유엔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건강과 적절한 신체 기능에 대해 너무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근거가 될 만큼 그 기준을 충분히 보편화하지도 않는다. 유엔 정의에 의하면 그러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여전히 인간에게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회 관습과 조건의 차이에 따른 신체 구조, 기능, 능력에 대한 기준의 상대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유엔이 손상과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생존과 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의 조정이나 직접적인 보조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규정하는 데 유용하고 정확한 개념일 수 있다. 다른 한편 신체 구조, 기능, 능력에 대한 여러 사회 기준을 다루는 문화 간 비교와 비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비교 작업은 한 사회의 기준을 높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신체적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내가 이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의 1장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것에 그 참 쉽지 않은 부분을 쭉 읽어가면서 약간의 코멘트를 했죠. 이어서 30분 뒤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앵무새 죽이기와 관련된 것이고, 그 주제를 확장해서 우리 내부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서와 토론 4주 2차 시 또 공부를 하죠. 1차 시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4주 차에는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하퍼리 미국 작가 이 소설을 지금 읽으면서 1차 시에서는 이제 간략한 그 줄거리와 함께 그 소설의 배경인 이제 그 유색인종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그런 어떤 차별이 이제 왜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발생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폈어요. 그러면서 지난 5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5월을 말하는 거죠. 그 2020년 5월, 우리는 지금 2021년 이제 1학기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이제 그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그 과도한 어떤 그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이제 흑인들의 시위, 그리고 또 그걸 지지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위, 이런 것들을 지금 살피고 있었어요. 그 이제 계속 뭐 2차 시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그럴 것인데, 사실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 최근에 내가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베를린의 개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 미니 시리즈였죠. 10화까지 되어 있으니까 미니 시리즈라고 그런 걸 하나요? 하여튼 그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인종에 대한 혐오, 차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실제로는 뭐 내가 독일에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해요.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가 또 그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그 소위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데, 하여튼 물론 독일에서는 그 나치스가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을 뭐 한 600만 명 정도 무참하게 살해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소위 뭐 네오 그 말인데, 신나치, 네오나치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여전히, 극우 인종주의자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제공했던 그 베를린의 게이드라고 하는 그 미니 시리즈 독일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독일 사회에는 이제 그 베를린만 하더라도 터키 사람들이 한 20만 명 이주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타민족 이주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굉장히 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미국 사회도 지금 이렇게 인종차별,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뭐 매번 그 되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사망자가 났죠. 2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아마 작년 말까지 해서 20만 명 이상인가가 사망자가 났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 유색 인종들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처럼 이제 의료 보장 제도가
그 민간,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 그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치료를 어떤 그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이 되니까 보험에 이제 그런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이제 유색인종들이 더 많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공공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여러모로 뭐 청년 취업이라든가 뭐 주택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 물론 우리나라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두루두루 이렇게 보고 또 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복지 제도가 어쨌든 그 빈틈은 많이 있지만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참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것도 이제 뭐 2차 시, 3차 시 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또 다루고, 나중에도 또 우리가 문학 그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한국 문학 작품을 가지고 또 우리 사회 문제를 공부할 때 그 다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 인종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의 문제는 좀 덜하긴 하죠. 물론 다른 것이 이제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측면은 있겠고요. 어쨌든 또 2차 시에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난 뭐 시간에 1차 시 때는 하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매우 간략하게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그 어떤 편견, 뿌리 깊은 특히 이제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그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이제 미국 남부 지역 지방의 그 소도시를 배경으로 일어난 인종 차별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인종 차별의 문제의 연원이, 그러니까 역사적 그 어떤 연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같이 살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수업은 PPT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조금 더 그 한글 파일로 조금 더 단정하게 정리된 파일을 4주차 1, 2, 3차 시 이렇게 수업 자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이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그런 집회, 시위한 장면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는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늘 그 흑인들을, 특히 백인 경찰이 또는 뭐 이제 또 백인의 어떤 그 흑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뭐 총을 난사하거나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도 그 타 인종에 대한, 또는 이제 그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런 차별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떤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다행히 미국이라든가 서구에서 보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모습이 저희 극단적인 형태로 되면, 이렇게 뭐, 총격을 가해서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한다거나 이런 아주 그 매우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그 표출되지는 않죠. 좀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도 어떤 그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아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죠. 이제 이걸 한번 보려고 해요. 내가 다 찾아내지는 못하니까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몇 가지만 내가 제시하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죠. 지역 이기주의. 이를테면 뭐 장애인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그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화장장, 내가 사는 지역에 오면 문제가 되지요. 사실은 내가 상무지구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상무지구가 막 이제 그 형성됐을 때 맨 처음에 입주를 했었는데 그 집 근처에가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조금만 가면 저녁 되면 그 쓰레기를 태우는 아주 그 이상한 냄새가 온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감싸고 도는 굉장히 좀 하수처리장도 그 상무지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이제 아마 폐쇄한 모양인데 난 지금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고요. 하수처리장도 보면 그 상무지구에서 그러니까 그 이 첨단 그러니까 이게 도시고속도로죠.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상무지구 쪽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 유독 톨게이트인가 그쪽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다 보면 꼭 거기서 이런 아주 암모니아 냄새 하수처리장이 그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냄새가 나죠. 화장장도 그렇고 특히 핵폐기물 처리장은 이건 공포잖아요. 하여튼 이제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면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에 매우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시설들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공공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고 다른 것은 나도 좀 근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볼까요? 님비부터 보는군요. 님비는 이제 뭐 미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미국 그 뉴욕 근교의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서 이제 비롯됐나 보군요. 이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해서 미국 정부가 쓰레기 3천여 톤을 바지선에 싣고 배에 싣고 미국 남부 6개 주에서 멕시코 등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6,000마일을 항해하면서 처리할 지역을 모색했지만 모든 지역이 반대해서 결국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본래 아이슬립으로 돌아왔다.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방자치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중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 성정리에 비행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공군 뭐 제1공군 전투사령부인가 하여튼 그 공군 사령부가 있어서 그 사실은 엄청나게 그 비행기는 뭐 광주공항에 비행기는 뭐 아침에 되게 몇 개 땄다가 저녁에 몇 개 오니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그 전투기 이착륙 훈련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디로 조금 무안 공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무안 지역 사람들이 또 결사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고 이제 걸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또 누구도 근처에 어떤 것도 건설되는 것을 옳지 않는다. 이런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아무것도 건설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이제 현상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그냥 개념을 이제 소개하면서 찾아본 뭐 상식적인 것이고요. 자,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 그 님비 현상 중에서 특히 장애인 시설과의 문제는 다른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강서구,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일어난 일이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파트 그쪽에서 강서구, 그러니까 특수학교,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좀씩 몇 명씩 살겠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를 가려면 뭐 전철을 타고 이렇게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2시간, 세상에 일반 그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이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장애인 학교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강서구 이 지역에다가 이제 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공청회를 이제 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제 비장애인 엄마들이 아주 반대를 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거 없이. 예. 우리 도시인들은 그런 어떤 자기 재산의 어떤 그 소위 아파트 값 가격에 엄청 민감하죠. 아주 목숨 목숨의 문제로 비교하면 안 될 것이고, 자, 하여튼 이렇게 결사반대하니까 이제 장애인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를 해요. 그러나 또 그 뉴스를 보면 이제 그 비장애인 엄마들도 무릎 꿇고 우리도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죠. 물론 나중에 조금 뭐 아마 이제 양해가 이루어졌는지 뭐 반대급부를 제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조금 진행이 된다는 후속 뉴스를 얼핏 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한참 이 뉴스가 우리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 분명하죠. 자, 근데 봅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학교는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요, 내가 장애학회, 한국장애학회 문학분과 부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장애 논문, 장애인과 관련된 문학의 그 논문을 좀 발표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이게 천부인권이잖아요. 이런 시민적 정치적 선언, 그에 따른 보편적인 인식이 있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엄마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들도 이를테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말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장애인들의 학교가 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것은 싫다는 거죠. 이게 왜 싫은 것인가? 아까 나는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경제적 이해 문제,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면을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보편적인 인식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러나 실제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그런 폭력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좀 오래됐긴 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가 장애인의 약 90% 정도가, 재가 장애인은 이제 그러니까 아주 중증 장애인들은 시설에 이제 부모나 형제가 24시간 돌봐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이제 집에서 재가 장애인은 어쨌든 뭐 부모나 형제가 뭐 이렇게 일정하게 돌봐주는 그런 상황, 그런 장애인을 말해요. 근데 이 재가 장애인의 약 90% 정도가 선천적 질병이 아니라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재가 장애인의 절대 다수가 사고나 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된 걸 보면,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뭐 보면 그 여기 보면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후천적인 요인들 보니까 지체장애를 발생시키는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가장 높다. 순환기 질환과 감염기 질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 봐요. 우리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다양한 어떤 질병들, 이런 질병들에 의해서 이제 장애를 제때 그 충분하게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추장애에 의해서 중복되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적 장애와 함께 언어 장애가, 그다음에 청각 장애와 함께 언어 장애가, 그다음에 뇌성마비와 함께 언어 장애가, 뭐 이렇게 이제 장애의 어떤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네, 교통사고, 뭐 산업재해, 다양한 어떤 사고, 화재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후천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가 장애인의 약 90% 이상이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이런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보건대 언제든지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죽는 경우도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는 치명적인 어떤 이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그런 해당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것은 내 의지와는 거의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장애를 정상적이거나 평범하거나 표준적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다른, 그냥 나와는 좀 다른 어떤 차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차이로 인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의 삶의 조건에서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 자료를 또 보여줄게요.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30대 특수교사 지망생이 특수교육과를 이제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 지역의 사립시 종합대학인데, 내도 거기서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특수교사 지망생이 이제 그 임용고사를 보죠. 그래서 중등 임용시험 1차에는 합격했나봐요. 그 다음에 2차 수업시험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3차 면접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교사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보면은 학교를 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요걸 좀 지우는 게 낫겠군요. 괜히 요건 지우고 지웁시다. 그 학교에서 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거 하면 피곤하니까 뭐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또 명예훼손이라고 할 건 전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계에서만 4차례 응시하고 그래서 3차례 1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층 면접에서 언어 전달력 등이 부적절하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1차 시험, 2차 수업 시연에서도 세상에 합격했잖아요. 근데 면접위원 전원 합의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이렇게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시험에도 합격하고 수업 시연에도 합격하고 근데 면접 때 기회를 좀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그 희망이 되겠어요. 자신처럼 이런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이 아이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꿈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이런 매우 비교육적인 그런 처사다. 난 이렇게 분노를 해요. 자,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또 다른 편견, 차별. 이것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했던 내용이죠. 많이 접했던 겁니다. 입주민과의 갈등 끝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주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주민들이 입주민 대표자 회의도 그렇고 정말 그 자신의 일처럼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도 있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또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죠. 그래서 20만 명이 훨씬 넘어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구속됐는데, 그렇죠? 구속되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전혀 유족 측에게도 사과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자신보다 되면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못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위 우리가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왜 이런 행위를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니까요. 우리가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고 그 가해자 입주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이제 바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유서를 남기고 죽었고 이제 이제 관련된 기사를 내가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제 이런 폭행을 했냐? 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 문제가 좀 오래된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들은 어쨌든 주차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갖고 있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제 예전에 그 주차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근데 사람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한 집에서 차를 2대씩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 차를 장만하고 자동차를. 그래서 이제 주차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였다거나 뭐 전화를 해서 좀 치워달라고 했거나 뭐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경비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이제 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제 말들을 하고, 비속어를 섞여서 말들을 하고 또 이렇게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 그 종종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못된, 그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을 뭐 나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스트레 폭행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너무 억울해서 이제 그 스스로 억울함을 이제 밝혀달라 라고 유서를 써놓고, 유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녹음 파일도 남겨놓고 해서 이제 그 죽음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매우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아들인가 딸인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억울한 사연을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또 분노를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도록 요구를 했고, 실제로 이제 구속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처벌을 하더라도 이 경비원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차별과 편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낮은, 이를테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뭐 대강 알고는 있지만 뭐 별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말 자체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 소일이 있다, 이 인식을 또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 부지불식간에 바로 그거죠. 아파트 경비원, 뭐 내가 입주민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이 못된 짓을 하는 입주민들이 니들 내고 월급 준다. 내고 월급 준다. 아니, 입주민들이 조금씩 그 아파트 관리비를 당연히 내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가 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고 아주 적은 비용들을 모아서 자신의 삶의 환경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도 아니고 내가 고용했다 하더라도 이건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그 이 사람의 개인적 인성의 문제인가 가 또 드러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3차 시에 바로 이제 요 문제를 그런 소위 갑질의 근원에는 어떤 그 사고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시 공부는 일단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